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학부모에게 학생의 문제 행동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자친구 몰래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죽은 후 남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낯선 남성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박 변호사님. 예. 오늘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 분량이 좀 적어서 여기서 한 30초를 더 때워야 되는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 여러분. 가족 여러분. 시청자 가족 여러분. 아니 사방 가족 여러분. 사반 가족 여러분. 뭐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쭉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가족 여러분 쭉 해주세요. 2번 카메라 다시 한번. 가족 여러분 쭉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30초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에 매주 토요일 진행되던 이 교사 집회가 당분간 쉬어간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자, 미국 교민인 사반가족 윤희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면요, 미국에선 아이가 학칙을 위반하면은 교사는 가차없이 부모한테 전화해서 당장 당신애 데려가라 한답니다. 또 까부는 녀석들은 교실과 떨어진 별도 공간에 격리돼서 훈육 선생의 지도를 받게 하고 말이죠. 자, 미국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아수라장 교실은 그저 영화일 뿐이란 겁니다. 자, 흉악범 신상 공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 것 좀 따라하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시간 되면 키즈 TV 보다가도 할머니한테 리모컨 넘기는 너무 예쁜 손녀 김시아 칭찬해 주세요 하신 노옥남님, 강릉 수돗물 일주일째 흙냄새, 곰팡이 냄새로 씻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신 양유진님, 어렸을 적 아빠를 잃은 책에 아버지의 그늘을 알게 해주신 시아버님 김병규 선생의 칠순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신 며느리 김혜영님, 내일 상담사 시험일입니다. 박상희 소장님처럼 상담사 되고 싶어요 하신 박은하님, 자, 오늘은 안기자 여사의 81번째 생신입니다. 엄마 100살 가자 하신 뉴욕의 나영희님, 연인 같은 아들 준성이랑 38년 만에 첫 해외여행 발리 갑니다. 신랑은 놔두고요 하신 이순복님, 4년 만에 한국 오신 정은희님, 인천 부평의 이윤노 조경숙 부부님, 시애희님, 전수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의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가죠. 자, 유아인 또 구속 면했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던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재판부가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겠죠? 어젯밤 서울구치소를 나온 유아인 씨 입장 들어보시죠.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범이 상당히 많. 자, 지난 화요일 백성문 변호사는 사건 반장에서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유아인 씨 소식에 누리꾼들 법원에 대해서요 정말 부글부글을 넘어서 폭발 직전입니다. 자, 유아인이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 지우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건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증거인멸 아닐까요? 일단은 이제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뭐 도주의 우려는 좀 없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아윤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범인 은닉죄 이 정도 3개 정도의 혐의를 지금 갖고 있는데 대다수 시인을 하고 마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거의 확보됐다고 봤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재판부에서 추가로 좀 청구됐던 증거인멸 교사하고 또 대마라든지 이거 했던 수수, 흡연 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조금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소명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좀 불필요하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여론의 이 부글부글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엄청난 양의 마약을 지금 투약을 했었고요. 또 자신의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도망을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뭐 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소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때는 좀 되지 않을까. 근데 2번, 3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영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갑질 학부모 대기발령입니다. 좀 주목해 주세요. 예, 수업 시간에 아이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악성 민원을 넣어서 결국 고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사실상 이르게 했던 이른바 페트병 사건. 어제도 저희가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군입대한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해서 치료비 탈탈 털어갔던 그 학부모. 어제 이 소식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렸죠. 직권 정지를 당했다. 대기 발령을 당했다. 오늘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이른바 페트병 사건, 그 관련 학부모는요, 북서울 농협 모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농업중앙회가 만든 NH농협은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 단위 협동조합인데요. 농협 측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 이 대기 발령 그리고 직권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협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진짜 사필 규정이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그 학부모가 일하던 그 해당 그 농협 그쪽 거기서 뭐 공식 사과문을 냈어요. 맞습니다. 이 농협에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고요.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과문 말고는 다른 어떤 기능은 좀 상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문 통해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도 고객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지점장한테 돈을 맡길 수 있냐? 지점장 좀 좋은 사람하고 근무해라라고 하고 근조안도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갑질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 차원에서 이 많은 네티즌이나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글을 보내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왕복 12차로 무단 횡단입니다. 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사방은 캄캄입니다. 자, 그런데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 아무것도 이게 뭐야? 자, 다른 앵글로 한번 볼까요? 예. 자, 한 남성 12차선 도로를 마음대로 저렇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자, 잠시 중앙선 서 있더니 자, 계속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오는 걸 보고서 그냥 쾅 갑니다. 야, 소장님, 아까 네. 불박 영상을 봤을 때는 네. 불박차도 일부 과실이 있겠다 싶었는데 이 부감샷을 보니까 네. 야, 이거 거의 분명 차가 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와서 부딪힌 건데요. 이게 9월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이렇게 2차로로 주행도 중이던 차와 무단횡단으로 건너 나오던 남성이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인 줄 알고 얼마나 이 차주가 놀라서 봤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남성이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더니 중앙선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차가 오니까 사고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일부러 냈다라고도 봐도 좀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왜 배회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번화가에서 대놓고 볼 일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길 한복판에 서서 뭐야 이거? 설마 작은 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친구도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하면서 한참을 저렇게 싹 보고 가고 그러면서 저렇게 한참을 쏴. 주위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 않습니다. 자, 저 이 영상 보고요. 원본 영상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노상방향, 그러니까 후미진 곳, 어두운 곳, 그런 데서 안 하고요. 사람들 다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행인들은 오히려 향해서 저짓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21일 날 오후 8시경인데요. 포항의 한 그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것을 내놓고 소변을 보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페에 근방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창가에 앉았었는데 마침 카페 창문도 좀 열려 있었고 앞에 그 윈도우도 썬팅을 안 한 투명유로 된 있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소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카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다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성이 술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 여성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 경찰께서 하는 말이 그냥 노상방뇨냐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행동은 노상방뇨도 그렇고 과다노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연음란까지는 되진 않다 하더라도 저 영상을 가져갔으면 아마 경찰에서 소환해서 처벌을 할 거로 믿으시고 저렇게 노상방뇨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 경찰관이 이걸 보고 이거 노상방뇨네요. 누가 이 영상 품평을 해달라 그랬습니까? 예? 품평은 아니고 저건 이제 아마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혹시 공연 음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인식시킨 거죠. 노상방뇨다. 과다노출 가능하니까 단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싶었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제보한 사람이 좀 서운하셨겠죠. 예. 앞으로는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저씨, 그 영상 속 아저씨 저는 다 봤고요. 우리 사건반장 제작진도 어쩔 수 없이 다 봤습니다. 이 JTBC 서버에는 아저씨 소변 보는 이 영상 원본이 영원히 저장될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가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점점점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는 버스입니다. 초등학교 앞인지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에 맞춰서 자 버스 정류장에 앞에 자 스톱을 하는데 아하 이거 뭐야 비상등 켜놓고 세워둔 차 빵빵 해도 무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빵빵 왜 뭐야 사람 없어? 내립니다. 잠깐 하더니 이거 무단횡단인데 어디가 아니 차 놓고 하면 어떡해. 아이고 참. 자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또 무단횡단. 자 버스기사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소리치니까 저 여성 신고해 그럼 신고. 이게 이러면 네, 지난 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일반 차량이 정차해 있었던 겁니다. 경적을 울려도 가만히 있더니 이 아이가 하교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번 무단횡단을 해서 저렇게 차에 탑니다. 버스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신고하라면서 따졌습니다. 이 도로는 교문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차량 정차하는 것 자체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예.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김 여사,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저러면 금코 다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팀장님 네. 그 김여사라는 표현은 조금 그래요? 그럼 아무튼 공공 아줌마. 예? 네. 공공 아줌마.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그냥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을 하셔야 됩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아니 우리 팀장님 이게 예. 그 요즘 이제 젠더 감수성이 워낙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뭐 김여사 뭐 이런 표현 쓰시면은 이거 상당히 부적합 용어입니다. 그러면 저 운전하시는 사모님 저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큰 코 다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괜히 드렸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고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빨리 수습해야 돼요. 예, 남편의 딸이 결혼하는데 점점점입니다.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네요. 네,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결혼 비용을 보태주자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24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는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대학생이 된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2명이 있는 겁니다. 그 전처 딸, 첫째 딸이 결혼할 때도 이 돈을 보태준다면서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결혼 비용을 보태겠다고 나섰다는 건데 이 남편은 오래전에 이혼할 때 전처한테 양육비로 이미 전 재산을 다 주고 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힘들게 식당 일 하면서 대출 갚고 있고 아이들 학비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남편한테 이건 좀 어렵겠다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이 내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 돈도 못 해주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인 딸들 용돈도 잘 못 주고 있는 건데 이 전처 딸 결혼 자금 보태달라고 하니까 이걸 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사연자는 지금 부인입니다. 아내분이세요. 그런데 이 남편분과 재혼을 했어요. 자,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 둘을 낳았고 지금 사연자와 사이에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이 기자 예. 이번에 다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친아빠인데 좀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황이 참 고민스럽다고 현재 아내분 사연자께서 사연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저도 어제 이 사연을 읽고 참 어렵다 싶더라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상희 엄마, 당신 딸 아니라고 진짜 이러는 거야? 걔들도 나한텐 상이만큼이나 귀한 딸들이야. 친아빠라는 사람이 딸 결혼한다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어. 내 심정 생각 안 해줘?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속 좁게 행동해? 참 동그라미. 이 구도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구도예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눈물겨워 죽겠네. 야, 김은배, 네가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돈 쟁여놓고 사는 줄 알아? 식당 장사도 안 되는 판에 애들 학비도 겨우 내놓는 주제에 친아빠, 귀한 딸. 야, 너 이혼할 때 양육비 다 주고 나왔다며? 그만 좀 해, 인간아, X. 이 구도 완전 공교롭게 남녀 구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좀 불안해요, 일단. 아니 예. 불안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남편 딸이 둘이고 아내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처의 딸에 대해서만 지금 대출해주고 결혼할 때 계좌였습니까? 지금 대학생 2명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결혼하려면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세요. 그리고 부모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보조해 주는 거지 대출까지 받아서 보태준다? 나 이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 둘째 딸 결혼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것이고 대출하지 말고 조금만 보태주시면 돼요. 전부 보태주면 안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사연상으로 아마 이 대학생들도 아마 딸 자녀 같긴 해요. 예. 두 사람의 자녀 같긴 합니다. 24년 된 이제 재혼 가정이라 하는 그렇죠.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딸이 4명인 거예요. 그렇죠. 전첫 딸 둘에 맞습니다. 지금 딸 둘인데 형편이 좋다면 그런 행동을 그렇게 대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첫 번째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첫째 딸에 대출을 해서 또 그렇게 했던 거. 지금 현재 아내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딸들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한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능력 밖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진짜. 아내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허락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참아요. 참아야 될 상황이고 둘 딸도 있고 지금 본인 능력 밖에 또 더더군다나 양육비 다 주고 왔다는 거면 사실 법적인 의무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자, 소장님. 네, 어?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의견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야. 네, 일단 부부 사이는 남남이 될 수 있지만 부녀 사이는 절대로 남남이 될 수 없고 그 원래 있던 딸 2명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빠와 엄마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어허. 게다가 여기서 지금 딸들은 물론 대학생이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전초의 딸들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24년 동안. 근데 하는데 물론 대출을 일으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뭐 사업을 하시면서 식당을 하시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액수는 적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딸들을 축복해주고 딸들에게 그래도 내가 아버지임을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죠.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딸들의 용돈과 결혼한 딸의 결혼 비용은 그 무게에서 틀립니다. 당연히 줘야 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열띤 토론이에요. 지금 이 기자도 이번에는 좀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목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딸이잖아요. 이 딸이 결혼하는데 보태주고 싶은 마음을까지 어찌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액수면에 있어서는 가게에 크게 지장이 안 되는 정도로 좀 두 분이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정환님, 어쩔 수 없죠. 저희 신랑도 이 딸 결혼한다고 3천만 원 보냈어요.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삶의 향기님, 이게 양육비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스이님,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자식이긴 한데 그래도 대출은 좀 하셨고요. 하지만 꿀순이님, 전 재산 다 주고 나와놓고 이건 너무 심하네요. 문현영님, 지금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굉장히 좀 열띤 토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팽팽합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 주말에도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경기도 동두천 사시는 홍성희님 보고 계시죠? 71년생 여동생과 함께 사신다고요. 자, 그런데 동생분에게는 장애가 있답니다. 입히고 씻기고 화장실 케어까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생을 돌봐야 해서 결국 결혼도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엊그제 동생분 데리고 병원 가셨다가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의료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우셨다네요. 안 그래도 갱년기까지 겹쳐서 심적으로 더 힘든데 말이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예쁜 동생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이 번지신답니다. 자, 여동생이 아닌 3살짜리 딸을 자랑하고 싶다 하셨어요. 자, 두 자매 행복하십시오. 단백질 음료?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할 뻔. 산양류 단백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 오, 맛있어. RX와 함께 직장인도, 엄마도, 부모님도 5,347만 번의 냉온 찜질 효과. 시원하게, 푸근하게. 선택받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신심파스 RX.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반장에 제보했습니다. 학부모에게 학생의 문제 행동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교권 침해 사건을 꾸준히 다루다 보니까 관련 제보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제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뭔가 좀 골칫거리 학생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제보자는 경력이 20년이 넘는 중견교사입니다. 올해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전학을 온 학생이 이 제보자의 반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개학 날이었던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정말 거의 매일같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교사가 아이가 교사의 말을 계속 끊어서 6번이나 아이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게 담임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과 교사들도 아이가 수업을 방해한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교과 교사의 학생 관찰 기록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른다, 수업과 관계없는 말을 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상담 활동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반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도와줄 건 없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
아이 25명 중에 18명이 그 아이가 수업을 방해해서 힘들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세기 로마입니다. 자, 이 아이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제보를 주신 교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가 갑자기 18세기 로마놈이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욕인지 몰랐죠. 애들이 나중에 알려준 건데 18세기 로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변에 내가 만든 욕이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만들었다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해서 애들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러면은 뭐 일단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한테 알려야죠. 그렇습니다. 3월 4일 날 그 교사분이 부모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수업 중에 아이의 태도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학부모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이 학부모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말하고 우리 말하고는 틀리다. 우리 애가 거짓말했다는 거냐면서 오히려 선생님 말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애가 수업을 방해할 때마다 내게 전화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했다는데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설이죠. 18세기 로마. 네. 저희가 뭐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선생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전 교사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그때 문제아 중에 하나가 북대전 IC 뭐 8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 방송을 보시고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 해서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교사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 학부모 또 할머니가 민원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민원 제기했고 그게 아동 학대가 돼가지고 117로 이래 신고가 됐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피해 아동이 이제 웃었다면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라고 하고요. 또 피해 아동 교실 뒤로 나가게 하면서 반성문을 또 기재하라고 그랬고 또 교실에서 아이에게 이 선생님이 욕설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죠? 제가 이렇게 했다고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 걸로 신고가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 말만 그대로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자 들으신 것처럼 선생님이 김 선생이 이런 걸로 지금 신고를 당했어 했더니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교사를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한 학부모와 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아이가 다 보는 앞에서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 교육청에 민원 전화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신고했어. 선생님 신고했어. 이러지 뭐예요. 저도 응? 하면서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세상에 정말 신고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는 아무 연락도 안 됐어요. 제가 학교 폭력을 조장했다는 허위 신고를 잔뜩 하고서 말이죠. 교장실 와서도 교사 벌 좀 주겠다. 뜨거운 맛 좀 봐라 하더래요. 자,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누구 하나를 딱 뭐 잡아가지고 거짓말로 막 신고하면 그냥 그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님들 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교장실로도 찾아오고 뭐 학교로도 찾아와서 그 교사 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사 섭외하겠다. 뭐 저희 같은 언론사를 섭외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아주 이참에 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지금 조사를 좀 멈춰놨으니까 교사가 와서 성의를 표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만약 그 성의 표현이 사과라면 난 사과를 드릴 게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일단 이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거라서 교권위원회는 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교사 선생님이 병가를 내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3월부터 5월까지 이런 일로 계속 시달렸으니 몸이 온전하겠냐고요.
자, 병가를 냈더니 그 사이에 이 학부모와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뭘 했다면서요 또? 네, 교사가 우리 애를 학대했으니까 학교 장관 추천 제도를 이용해서 비밀 전학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제도가요, 보통 이사를 해야 전학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장관의 얘기만 되면 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보 교사가 아동학대를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전학을 보내달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그럼 부적응을 사유로 들어서 전학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애가 부적응자라는 거냐라고 반발을 하더니 결국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 전학을 가긴 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네. 그 선생님은 정말 아동 학대한 게 확인이 됐어요? 정서적 아동 학대죄, 아동복지법 뭐 등등 위반이 될 여지가 이제 있는데 경찰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나 이런 분들 계속 저기 나와서 진술을 하라 했는데 결국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그 117 신고 내용을 갖고 아니,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확신하면 나와서 진술을 해야 원래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117 신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입건하지 않은 불입건 결정을 했는데요. 이 날짜가 5월 18일이고 아이는 그 전인 5월 15일 날 전학을 갔습니다. 야, 세상에. 그냥 이런 짓을 했다라고 주장만 하면 아동 학대자가 돼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예. 자,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교사분은 우리 사반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변에선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도 없이 끝난 운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사건 보면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를 지도하려는 순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 학부모한테, 아이한테 저는 여전히 아동학대 교사겠죠. 예,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암 투병 중인 남자친구 몰래 혼인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죽은 후 남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둘은 2017년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1년쯤 지나서부터 이 남자친구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미혼이었고요. 여성은 이혼한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이 남자친구가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듬해 1월부터 지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21년 7월에는 서울 대형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혼수 상태 중에 혼인 신고를 했다. 자, 이 남자친구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12월 달에 이 남자친구가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광주 소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아져서 7월 달에 서울 소재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졌고 그때 이제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서 혼인 신고를 동의 없이 제출을 합니다. 8월 달 초반에 8월 중순 8월 13일 날 남자친구 사망했는데 그 직후에 자동차 상속 포기세 등 그 어머니가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주민번호나 주소 그리고 인장까지 찍어서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일단 결국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허위 신고한 혐의로 혼인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혼인 신고를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만나는 사이이기도 했고 뭐 결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물밑에서 뭐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러지 않았겠어요? 아,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냥 연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꼭 하겠다는 약속이 없이. 어쨌든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여러 번 나에게 결혼을 하자,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혼인신고를 여러 번 하자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미루자 한 이유는 이 여성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을 마친 후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남성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아프면서도 우리 혼인신고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니 당신 병이 난 다음에 우리가 혼인신고하자라고 본인이 미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좋아요. 만약 그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한 그 시점이 남성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그 시점에 왜 하필 그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변명은 좀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요. 내 혼인신고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힘이 내가지고 병을 낳을 수도 있다. 이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혼인 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힘을 불끈해서 이제 병이 나올 회복할 것이다. 그럴 생각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약간 황당한 주장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 역시도 여성과 이 남자친구의 어떤 그 관계, 결혼할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네, 일단 만나는 동안 혼인신고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데도 수년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이 시점에 한 게 좀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심지어 관련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식을 치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남자친구가 사망 전까지 이 가족들에게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 라면서 이 여성을 소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교류도 없었고요. 또 반대로 여성의 아이들과 이 남성이 친밀하게 지낸 걸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본가에 살았습니다. 본가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여성도 따로 주거지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해둔 오피스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이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동의 없이 스스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동거를 했던 거라면 두 사람 사이에 뭐 생활비가 오간 내역, 같이 지출한 내역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딱 봐도 그러네요. 그렇죠. 뭐 지금 범죄가 되죠. 남의 타인의 문서를 위조를 했거나 서명도 위조를 했거나 또 그런 어떤 기록을 신고를 하면서 부실기재, 공전자 부실기재 행사죄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재판을 받았었는데 뭐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남자친구의 투병을 도와준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남자친구한테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결국 남자친구 동의 없이 혼인신고도 위조했고 무단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했고 자동차 상속받으려고 남자친구 어머니 서명도 위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좀 무섭네요. 좀 진짜.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이 기사들 댓글,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혼인신고를 하러 이 관공서에 그렇죠. 혼자 가서 했잖아요. 네. 혼자 가서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혼인 신고할 때 뭐 1인이 하고 그 사람 동의를 받아서 증인 같은 걸 기재를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단으로 혼인신고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좀 예외적인 걸 좀 포함해 놨어요. 한쪽이 혼인신고할 때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라든지 무슨 신분증이라든지 이것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것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요거 잘못되면 이 수리가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모님과 살던 30대 여성, 직장을 옮기면서 처음으로 독립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여성의 빈집에 수리기사가 와야 하는 상황. 여성은 찝찝한 마음에 스마트 기기의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여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좀 찝찝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동영상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이제 그게 찍힌 거죠. 바로 이제 집주인한테 이건 뭐냐고 나는 누수 탐지만 하라고 했는데 왜 내 방 뒤지냐고 하니까 업체 사람이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의 말은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십시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특히 홀로 자취하는 여성분들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집주인에게서 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으로부터 1층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데 집을 비울 경우에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해놓고 가면 들어가서 누수 탐지를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수 탐지 업체에서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직접 가서 감시할 거다.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집주인 말대로 비밀번호 바꿔놓고 나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네.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웬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빈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장대를 살펴보면서 서랍도 열어보고 구석구석을 뒤져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 위쪽이 절묘하게 이렇게 카메라 화각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혹시나 해서 캠코더 동영상 이 녹화 기능을 딱 켜놓고 갔는데 저런 영상이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런 영상이 찍혀 있다. 이거 얼마나 자, 지금 보세요. 화장대를 뒤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수 시공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아니 물이 서랍에서 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죠. 화장대나 다른 어떤 것들을 뒤지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란 이 여성이 집주인한테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바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좀 생겼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은 수리 기사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업자들이 와서 시공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감시 잘 할 거예요. 근데 저런 영상이 딱 찍혔어요. 아니, 집주인 아주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했더니 아유, 우리 아들이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집주인의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를 해봐서 혹시 해당 업체인 줄 알고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달려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업체인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기억을 안 난다고 그래, 전화번호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알려줬던 해당 업체는 예전에 한번 수리했던 업체인데 다행히 이 피해 여성분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데요. 해당 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방에는 여자 혼자 사니까 집주인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수리업체 직원이 범인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방금 아까 보셨던 그 검정색 털모자, 패딩을 입고 집안을 막 그 서랍 열어보고 막 이것저것 들춰보던 그 남성은 누구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눈빛 쌓였던 그 아들입니다. 자, 여성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집주인은 진짜 범인을 실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업체명을 그 수사관님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알려달라 하니까 분명히 공사 2번이나 진행했던 업체인데도 업체 이름 잘못 알려주거나 나중에는 업체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입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이거는 아드님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뭐 지금이라도 아드님 거 밝히시면 선처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자기 아들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허튼 짓 못하게 우리 아들이 감시 잘할 거예요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서랍 열어보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주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과 이 제보하신 분과는 친분 전혀 없었고 이렇게 오가면서 부딪힌 적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싸납게 쏘아봐서 불쾌해라는 느낌을 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집주인이
집주인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이 아들의 얘기가 가관입니다. 누수 탐지가 끝나고 집이 더러워져서 내가 그 더러워진 집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물티슈를 찾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또 알아보니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남성이 방에 들어간 그 시점이 예. 누수 탐지를 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성이 지금 주거 침입, 주거 수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유, 그거 좀 더러워져가지고 내가 물티슈 좀 닦아드리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들어갔던 시점은 누수 탐지 그거 하기 한참 전이었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벌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집주인이 사정사정하면서 여성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 때도 친구들 때리고 온갖 사고를 치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였다면서 야, 앞으로 자식 교육 잘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선처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또 이 여성의 아버지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뻘 되는 남성이 이렇게까지 애원을 하니까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해주기로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후에 경찰에다가도 좋게 잘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했고요. 경찰에서 저 남성 찍힌 원본 동영상 제출하세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도 이거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제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그 집주인하고 합의를 했는데 50만을 받기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50만을 주지 않고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인데요. 당시 여성이 이제 겁나고 살 수가 없으니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합의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주고 있는 거고 그 합의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여러 번 연락했더니 보증금은 이사한 뒤에 한 2주 후에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주지 않고 지금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한 거는 주거 침입이나 주거 수색인데 요거는 신고죄라든지 반의사 불벌죄 아니죠. 때문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말이죠. 네. 지난해 11월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불송치가 됐다고 해요. 아마 합의했던 그 부분이 아마 좀 계기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김호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는 성립할 걸로 보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검찰의 피해자 말에 따르면 보안 수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경찰에서 다시 이제 보내졌는데 그때도 불송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 말고도 민사적으로 좀 문제되는 것도 많죠. 보증금도 못 받고 있고. 맞습니다. 합의금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이의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그것을 좀 기재한다 그러면 그게 수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좀 봐줘 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하고 딱 했더니 세상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후에 이 마음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이죠. 저 남자가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2년차 신 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른바 조물주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건물주. 모두가 부럽다고 말하지만 정작 신 씨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세를 받는다는 구실로 밤낮 구분 없이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던 신 씨.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길 권했지만 남편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냐면서 당당하게 놀고 먹기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저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러 가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는 신 씨. 이런 바람이 너무 과분한 걸까요? 과합니다. 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약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물주 남편.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호강에 겨운 말씀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도 이 아내 입장에선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일단 들어보세요. 30대 사연자인데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0대 후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그 소개팅 날 이 남편은 자신이 뭐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준비한다는 그 사업은 준비만 계속하고 뭔가 진행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편에게는 사실 물려받을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신 씨는요,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씨 역시도 뭐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 편이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꾸준히 일해서 어느덧 직장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편은 나는 그래도 회사같이 얽매이는 데는 못 다니겠다. 결혼하면 자영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변호사님?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자랑하려고 뭐 이러는구만 이러고 계셔. 지금 이건 고민이 아니라 고민을 가장한 자랑이다. 약간 뭐 고민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시부모님이 이제 수도권 외곽에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과 동시에 그 중에 건물 한 채, 5층짜리입니다. 상가 건물을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세가 나오죠. 좀 많이 부러운데요. 세 받는 방식이 이제 월세로 따지면 뭐 전세도 있지만 월세로 한 통장에 매월 한 800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신 씨도 직장을 다녔어요. 10년차 직장인데 한 세후 300 정도 번다고 하고 남편은 이 경제권을 신 씨가 좀 다 관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소장님은 만약에요. 네. 내가 건물주가 됐다. 네. 나 상담사 이거 안 해. 사건 반장 나 출연 안 해. 그러실 거예요? 절대 안 그러죠. 물론 뭐 건물을 누가 준다 그러면 너무 받고 싶고 너무 부럽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실현도 그렇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거,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쓸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노동 자체의 신성감도 느끼고 싶고 또 자녀들한테 본도 되고 싶고 사회적인 명예도 얻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딱 돈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분들 저희 주변은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은 많은데. 그래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신 씨 남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아까 연애 시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결혼 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게 놀고 먹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혼 후에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꺾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2년째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게임이 뭐냐면은 캐릭터를 육성하는 RPG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밤낮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낮에도 자고 또 그리고 눈 뜰 때는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요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내가 볼 때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남편이 자고 있어요. 참 한심하죠. 그런데 퇴근해서 보면은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참 돈을 드는 것 때문에 의식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외식도 이 남편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 보면 말이죠. 아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놓고도 박 소장 너무 가식 쩐다 막 이러고 그러셨어. 네, 저는 하늘을 우러러 가식 쩔지 않습니다. 전 진짜로 제 일이 좋아서 해요.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 학교도 못 보내고 간식도 못 사준다. 이런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내 일을 돈만 가지고 하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식 아닙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막 우리 채팅창에 호강 날라리가 났다 지금 다들 그러고 계세요. 사연자분을 아내분을 향해서.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돈 걱정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걱정도 없기 때문에 이제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연자시기 때문에 이제 호강 날라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저는 상담에서도 많이 만나요. 돈은 많은데 불행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이 아내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은 없지만 항상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침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고
있거나 남편 먹으라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이제 렌즈 앞에다 두거나 냉장고에 두면 손도 안 대고 라면이나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게임 계속하느라고 씻지도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옷도 그냥 훌렁훌렁 저기 다 벗어놓고 세탁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도 않고 애도 아닌데 30살인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돈 걱정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자꾸 이 사연자분의 어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좀 비춰져서 그렇긴 한데 이 맨날 저렇게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다라고 남편을 보고 있지만 이분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 씨가 남편이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근로소득자가 했으면 아니라 좋겠다. 자본소득자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안 뭔가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뭐 그렇죠. 예. 예. 부러워요. 예. 그런데요. 예, 아무튼. 조금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면 아니, 갑자기 좋겠다고 화가 얘기할 때 이 생산 활동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취미 생활까지도 포함이 되는 의미인 겁니다. 이 신 씨에게는요. 어떤 사회생활도 안 하니까요. 부부간의 대화거리가 아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남편 뭐 하냐고 물어볼 때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고민 털어놓기도 쉽지 않은 게 비슷한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한다고 얘기하면 와, 너무 좋겠다. 그게 고민이냐,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부럽게 생각하는 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약간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라도 좀 가지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같이 자전거 타자고도 해보고 골프도 쳐봤습니다. 그 어떤 취미든 상관없다. 혼자서든 같이 하든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해봐라 라면서 별별 걸 다 권해봤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다 거부했고요. 오로지 집콕, 오로지 게임만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댓글창에서 욕 좀 먹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자 신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 남편과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셨다는 거죠. 자, 이 신 씨 부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시 상황을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박상희 소장 좀 꽁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자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 거야? 야, 숨만 쉬어도 월에 800이 타박타박 꽂히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하나? 큰 돈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노릇 충분히 하고 있잖아. 아니 이게 무슨 하루 종일 게임 중독자지 이게 무슨 가장이야. 놀고 먹는 건 너무 한심하잖아. 자기도 무슨 사회적 지위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밖에 나가서 제발 뭐 조금이라도 좀 해봐. 아이, 내 생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참견이야? 뭐 직장인이 뭐 대수야? 괜히 능력 안 되니까 지금 열폭하는 거야 뭐야? 듣기 싫게. 나 임대사업자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팀장님.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 뭘 고민을 해? 그냥 이혼해. 내가 데려갈게. 지금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신 씨는 이혼할 생각이 절대 없는 거죠. 아, 진짜? 없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뿐인데 실제적으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알콩도 앓고 재밌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존중도 없어지고 아까 말한 가치관도 서로가 희미해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되면은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건데 또 돈 문제가 아니라 30대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일할 나이기 때문에 일하면 되는데 게임만 빼고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뭐 일을 하던 운동을 하던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컷만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후배도 몇백억이 있어요. 건물이 몇 개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성취감이나 열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아마 내가 알기로 이분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거. 아까 소장님 그랬죠. 자기 일하고 싶은 열정, 성취감. 이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자, 진짜 지금 댓글창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야, 나 이런 반응 또 간만에 봅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건물주 남편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여기서 약식으로 푸처인접 한번 해볼까요? 예. 건물주 남편이 뭐 어때서 좋기만 하구만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하필 저하고 박 변호사님 둘이에요.
아, 이거 약간 속물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러면. 자,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세 분은 그러면 아내 편을 드시겠다. 그렇죠. 자, 그럼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세가 800 나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연봉 1, 2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게 되기 때문에 건물주에 나오는 돈은 쌓아놔가지고 노후 대비로 쓰시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세요. 자, 소장님. 저는 이 부부의 문제는 지금 건물이 있느냐 아니느냐 800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저 주요 이슈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가고 외도 중독으로 가고 건물 열채라도 한 10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돈이 많아서 도리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개인이 파괴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이 있어서 누가 부러워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남자가 지금 개인의 삶이 파괴될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파를 너무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려서 그렇지. 예, 제가 사실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저도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할 때 좀 게임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스타크래프트로 아주 그냥 신림동을 평정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년을 좀 말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사파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박 소장님은 이 중독이 마약 중독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 이유라든지 그 게임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심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열정을 갖고 요거만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만 한다고 보이지 전 다른 것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좀 열어놓고 한 번쯤 얘기 좀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봤으면 그냥 보면 맨날 게임하는 것 같죠? 아니면 딴 것도 할 거예요. 저도 게임만 하는 거 아니고 고시 공부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늦게 합격했지만요. 네. 예. 한마디만 할게요. 예. 중독이라는 게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거 중독이었던 사람이 다음 중독으로 가고 다음 중독으로 가고 중독이 진화 발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중독이라는 게 점점 양상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딱 한마디만. 좋습니다. 아내의 시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시각이 정말 맞고 저 사파 내용 그대로라면 저도 좀 변호해주기 변호란다. 입장 대변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아내의 시각에서 좀 다른 부분도 한 번 정도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노동 소득이 아닌 이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책을 통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정말 끝까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열군님,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하셨고요. 알콩이님, 만인이 원하는 팔자 아닌가요? 남들의 희망사항인데 배가 불렀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랬구나님, 노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요 스스로 방에서 나올 거예요. 김동찬님, 혼자 게임만 할 거면 결혼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인데요. 그 건물에 PC방 차려주라는 그런 조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이렇게 그 폭발적인 댓글 이 속도 참 간만에 봤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고교 축구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함께 뛰겠다는 또 다른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강아지들이었는데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자기들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는데도 꼬리를 마구 흔들면서 경기장 여기저기를 누비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민폐. 네, 심지어 이 바둑이는 한 선수에게 다가가서 배를 발라당 까보이기까지 합니다. 경기에 지쳤던 선수도 이 귀여운 강아지의 애교에 배를 쓰담쓰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날 경기는 두 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상황이었는데 두 강아지의 등장으로 선수와 관객들이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들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채 경기장 밖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얼굴이 새까맣게 탄 이 여성 어깨에 맨 지게에는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이 한 움큼 들려 아이고야. 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죠. 이제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성, 산골짜기 농촌에서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산골 처녀였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고 여성은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성의 모습은 많은 중국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유, 진짜 대견하네요. 대단하죠. 이 여성과 함께 또 다른 젊은 산골 청년들은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들을 SNS를 통해서 팔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어려운 농촌을 돕는 일이라면서 선뜻 나섰습니다. 그렇게 팔로워가 200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매출도 7개월 만에 70미안, 무려 1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박 났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이 여성 얼마 전 체포가 됐어요. 왜요? 심지어 여성 외에 무려 54명이 모두 같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그 혐의가 바로 사기였습니다. 사기? 시커먼 얼굴, 농사, 가족 부양 부양. 모두가 연출,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 예, 여성은 1인 미디어 회사에서 기획한 대본대로 연기한 연기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농사 지었던 농산물 역시 사실과 달랐죠.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年3月以来，该团伙从成都、昆明等地低价购入许叶，打着梁山土特产、助农原生态等旗号，通过网络直播销售。 아야야야. 거짓말이었어요, 다. 예. 예. 자, 다음은 싱가포르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코인 세탁소입니다. 그런데 세탁소 바닥이 온통 비눗물로 뒤덮여 있고 세탁기는 세탁물이 빠져나온 채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탁기에서는 계속해서 물과 거품을 뿜어져 나오고 심지어 세탁기 문이 부수져서 밑바닥이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뭐예요, 저거? 자, 세탁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세탁기가 너무 괴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을 뚫고 나온 세탁물의 정체, 다름이 아닌 유모차였어요. 그것도 천만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유모차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프레임까지요? 다요! 이 영상을 올린 제보자도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면서 혀를 찾는데요. 그렇게 플라스틱, 또 유리 조각들이 세탁기 안에서 하염없이 돌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전원을 꼽으려고 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차마 다가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마지막 발악과 함께 이렇게 세탁물을 툭 뱉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 뱉어내는데요? 툭 뱉어내잖아요. 저 세탁기 한 대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세탁기를 툭 뱉어내요. 세탁기를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유모차를 우겨 넣은 부부는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쌩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뭐 CCTV 있겠죠, 뭐. 네.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주유소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곧바로 트럭과 차가 밀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서 구르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덮친 건 바로 화물을 잔뜩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을 왜 저렇게 해? 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화물 트럭은 이미 차 4대를 들이받은 뒤에 도로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덮쳤습니다. 돌진하는 트럭의 한 운전자는 재빨리 도망치기도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차마 피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그대로 트럭 밑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네,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무거운 화물 트럭을 힘껏 들어올려서 이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5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안타깝게도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요. 화물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하필이면 내리막길이어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거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뒤쫓아갑니다. 그러더니 뒤통수를 3개 쳐서 넘어뜨리는 뭐야? 모습입니다. 왜 저래? 이 남성은 넘어진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 거꾸로 들고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곳은요,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 예, 더 화가 나는 건 넘어진 학생은 고작 3살밖에 안 된 아이였고 또 자폐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남성은 이 학교 직원이었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교실을 벗어났다고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충격을 받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학교 측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죠. 하지만 학교 측은 3주간 CCTV 영상은 물론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폭행한 이 직원은요, 해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